애비, 이 안에 들어가 잠들었다. 아까 숨이 완전히 멎었다. 나도 세상 편타. 할 일 다 한 건 맹티 편해져서 애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고맙고 미안타 애미야. 인자 나는 잘난다. 아가, 내가 저 세상 가서도 네 잘 살라고 기도할 건께. 복 많이 받으면서 애기들 키우고 오래오래 재미나게 살아라. 고맙고 고맙고 고맙다. 배꽃이 피는 마을까지 100년. 송은일 8번째 시간. 참 고왔던 당신. 금세 눈발이 쏟아질 듯 하늘이 무겁다. 내린다면 첫눈일 것이지만 남녀 끝자락 마을의 첫눈은 어설프기 십상이다. 저 혼자 괜히 놀라 뭘 훔치지도 못하고 달아난 도둑 같다고나 할까. 오래전 장이가 처음 상경하여 만난 서울의 첫눈은 어마어마했다. 갓 입사하여 수습 행원으로 출근하던 때였다. 퇴근 무렵에 천지를 휘덮으며 쏟아지던 한방눈은 곧장 폭설로 변해 교통이 마비됐다. 그날 장인은 은행이 있던 종로에서 자취방이 있던 홍제동까지 걸어서 퇴근했다. 1시간을 넘게 걸어야 했으나 힘든 줄 몰랐다. 아, 이게 첫눈이구나. 연신 감탄하며 첫눈에 뒤뚱거리는 거리 풍경을 즐겼다. 엄마, 우리 아빠는? 승용차 뒷자리에 베이비 시트에 앉아있던 4살배기 보미가 느닷없이 소리친다. 금당 있고 금은교를 지나는 참이다. 세미는 성심 씨한테 안긴 채 새근새근 자고 있다. 금 며칠 김장을 하느라 아무래도 등한했던지 아이들이 바깥바람을 좀 많이 쐈다. 보미한테 감기 기운이 생겼다. 세미는 예방주사를 맞아야 할 때라서 읍내 병원에 다녀오는 중이다. 아빠는 아빠 집에서 일하고 계시겠지. 아빠는 왜? 장이가 되묻는데 아이는 말이 없다. 후사경으로 보자니 엄지손가락을 물고 저 혼자 골똘하다. 아이 대신 성심씨가 답한다. 애비가 보고 싶은갑다. 집 앞에 나랑 샘이 내려놓고 올라가 봐라. 그러고 본께 요새 애비하고 뜸했다. 그 사람이 애 보는 걸 힘들어해서 그렇죠. 저 혼자 가도 얼굴 안 보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그래도 가서 이름이라도 불러보고 왔다 간다고 목소리라도 들려주면 위로가 되겠지. 몇 마디 나누는 사이 개성제 밥감은 앞이다. 은연은 제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집에 다니러 갔다. 은연의 새 책이 갓 나온 참이라 출판사에 들릴 겸해서 상경했다. 한 서방이 독일로 발령이 나서 새해 둘째 날 아침에 출국할 것이라 했다. 은연은 그 배움까지 하고 나서 돌아올 것이다. 제가 그렇게 크게 움직여야 하는 것에 대한 대비였던지 은연이 장이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하라 했다. 지난 초가을이었다. 은연에게 그 말을 듣고서야 장이는 자신이 오래전 몇 해 동안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어떤 놈한테 미쳐서 사고치고 있던 무렵이었다. 아니, 그놈한테 온전히 미친 건 아니었다. 헛것에 들린 장이가 스스로를 놔버렸다고 해야 맞다. 여기가 아닌 저 어딘가에 가서 살고 싶다는 열망에 미쳤던 것인지도 몰랐다. 그놈이 그럴 것이라는 예감이 없지 않았다. 서류를 조작하여 빼돌린 금액을 비밀 계좌로 이체할 때마다 놈의 이름으로 했다. 정작 일이 터졌을 때 감옥으로 들어간 사람은 장이 자신이었지만 돈을 빼돌린 책임은 놈이 질 수밖에 없도록 했다. 당시 한국 제일 규모였던 은행도 놈이 외국에서 그 돈을 쓰며 편히 살게 둘 만치 만만하지는 않았다.
횡령 사실이 발각된 즉시 장이가 불어버린 계좌가 동결됐고 놈은 인터폴 수배자가 됐다. 나중에 들으니 놈은 8개월여 만에 잡혀서 국내로 송환되었다고 했다. 놈은 장이보다 높은 5년형을 언도받았으며 횡령 금액은 거의 환수당했다던가. 놈의 처가 감옥에 있는 장이를 면회온 일이 있었다. 수감된 지 1년쯤 됐을 때였다. 놈의 처는 장이한테 자기 남편을 사랑한 거 아니었냐고 물었다. 장이는 아마도 사랑했을 것이라고 대꾸했다. 놈의 처가 소리쳤다. 사랑했으면서 어떻게 그리 쉽게 배신하니? 무슨 사랑이 그따위야? 장이가 설명하고 싶지 않고 설명하기도 싫어 입을 열지 않는 사이 놈의 처는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분풀이를 해댔다. 그 욕설 때문에 새삼 더 부끄러울 것도 더 아플 것도 없었지만 시끄러웠으므로 면회 시간이 짧은 걸 다행으로 여겼다. 시동을 끄고 내린 장이는 바깥 대문을 열어놓고 차문을 열어 세미를 아는 성심씨를 내리게 한다. 베이비시트에 안전띠를 풀고 팔을 벌리자 보미가 고개를 저으며 종알거린다. 보미는 우리 아빠한테 갈 거야. 오늘은 우리 보미 콜록콜록 기침해서 안 돼. 아까 의사 선생님이 찬바람 쐬지 말고 코 잘 자라고 그러셨지? 응. 그러니까 우리 봄이 아빠한테는 내일 가고 오늘은 큰할머니랑 놀자. 코 자고 나서? 응, 코코 자고 나서. 아이는 제 아버지의 순한 성정을 닮았는지 고집이 없다. 떼쓸 줄도 몰랐다. 봄이를 아는 장이가 바깥 대문 안 대문을 여며 닫으며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안채 쪽에서 동국씨가 나온다. 감색 누비 두루마기를 걸쳐 입은 홍림당이 뒤따랐다. 아버니 없니? 어디 가시게요? 장이가 묻는데 동국씨가 대뜸 봄이를 안아가더니 홍림당한테 안겨주며 말한다. 바람이 찬 게 여보 봄이 데리고 들어가 있구려. 내가 애미 데리고 다녀올란께. 애미가 뭘 안다고 둘이만 가요. 젊은 것이 놀래기나 허제. 젊어도 지 식구 일인께. 양주의 말을 듣는 장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개성제 밖에서 장이의 식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시어머니 구암댁과 남편인 선서뿐이다. 구암댁은 유자공장에 갔을 터 구암댁한테 무슨 일이 났다면 유자공장에서 곧장 병원으로 실려갔을 테고 동시에 장이의 전화기가 울렸을 것이다. 오늘 장이는 제 모친 안부 묻는 은영과만 통화했다. 그러므로 지금 양주가 지칭한 장이의 식구는 선섭이다. 매구할매가 선섭에게 무슨 일인가 생길 것 같다고 양주한테 가보라고 한 것이다. 어머니, 애기들 봐주세요. 제가 아버님하고 가볼게요. 오늘은 머리가 맑은성 싶은 홍림당이 수긍하고는 보미를 품어 안은 채 고개를 끄덕인다. 보미는 제 주변에 존재하는 여러 할머니 중에서 함께 사는 홍림당을 제일 잘 따른다. 자이든 타이든 평생의 노동에서 해방된 홍림당은 점점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말문이 제법 트인 보미와 궁짝이 아주 잘 맞았다. 보미는 제 아버지를 어느새 잊고 홍림당의 볼을 쓰다듬으며 어리광을 피운다. 장유와 동국씨는 문단속을 해놓고 서둘러 나선다. 장이가 떠는 것을 눈치챈 동국씨가 운전석으로 들어앉아 시동을 건다. 숭호당 앞마당을 지난 차가 광장을 지나 큰 뜰 가운데 길로 접어든다. 할머니가 무슨 말씀하셨어요? 매구할매는 젊은 날부터 마을 안의 출생과 죽음을 예시했다. 무당으로 나서는 대신 산파 노릇을 했지만 신기는 내렸을 것이라 했다. 그래서 천년 묵은 여우 매구 귀신 같다고 매구할매라 불렀다. 장이의 둘째 임신을 예시한 이후
매구 할매는 더 이상 출생을 예시하지 않았다. 숙모당 옆집에 태국에서 시집온 유성 엄마가 있고 연년으로 셋째를 임신해 배가 불러 다니지만 유성네는 매구 할매와 만난 적이 없으므로 매구 할매의 영역 밖이었다. 작년 봄 장애의 어머니 별랑댁 이후 매구 할매는 죽음 예시도 하지 않았다. 작년 봄과 현재 사이에 동네에 2번의 장례가 있었지만 매구 할매는 아무 말이 없었다. 당신의 행동 반경이 거의 집안에 국한되면서 만나는 사람이 워낙 드물기 때문일 것이었다. 구암댁 내서 차바람이 인다고 가보라 하시더라. 맘 단단히 먹고 가보자. 사흘 전에 가봤는데요. 애비 얼굴은 못 봤지만 목소리가 썽썽했어요. 썽썽하게 저한테 화냈다고요. 안 아픈 척하기 힘든디 자꾸 와서 힘들게 한다고 소리를 마구 지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큰 소리 내본 걸 본 적이 없어서 처음 당해서 아주 놀랐어요. 놀랐을 뿐만 아니라 서운하고 서러웠다. 울며 바락바락 소리쳤다. 아픈 거라도 보고 싶어 왔다고. 이제 안 아플 때가 없다면서 그러면 영 보지 말고 살자는 거냐고. 그럴 것이면 왜 나를 품고 애를 둘이나 낳게 했냐고. 한참 소리 지르고 난 뒤에야 간신히 선섭에게서 대답이 나왔다. 미안해, 장이야. 그리고 사랑해. 알지? 아주 옛날부터 내가 너 사랑한 거. 선섭의 어이없는 고백에 장이는 또 퍽퍽 울며 욕을 해줬다. 미친놈아, 우리 20살쯤에 그 말을 하지 그랬냐? 만날 쫓아다니면서도 헛소리만 해대니까 우리가 지금 이 꼴인 거 아냐? 그러고 나왔다. 적반하장의 억지였다. 20살 무렵부터 몇 해간 선섭은 여러 번 고백했고 청혼했다. 장이가 무시했다. 금당에서도 가장 가난했던 2 집의 막내 아들이 붙어 사는 꼴을 상상할 때마다 몸서리가 나서였다. 애비가 동굴 앞방에서 그러더냐? 불러도 대답이 없길래 제가 동굴 앞방으로 들어가서 동굴 안쪽을 향해서 소리쳐 불렀어요. 그랬더니 안쪽에서 화내는 소리가 나왔고요. 하기사 젊은 놈인디 별일 있겠냐. 노인네가 원체 감이 나셔서 그러시지 그럴 것이다. 몇 마디 나누는 사이 뒷등에 오른 차가 구암댁 담장 밑에 있는 선섭의 허름한 회색 차 옆에 멈춘다. 선섭의 차는 누가 몰래 가져다 버린 폐차처럼 노상 그 자리에서 낡아갔다. 그렇다고 선섭의 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다. 마을 사람들 눈에 잘 띄지는 않아도 선섭의 차는 한 달에 2차례는 구암댁을 싣고 읍내 나들이를 한다.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하는 선섭이 필요한 물건이 생기면 구암댁을 싣고 나가 대신 사게 하는 것이다. 차에서 동국씨 앞서 내린 장인은 구암댁 내의 쪽문을 밀고 들어선다. 뜰방에 놓인 길다란 밥그릇 주변에서 고양이 몇 마리가 놀라 텐마루 밑으로 달아난다. 선섭이 불치의 통풍에 걸려 돌아온 직후부터 구암댁이 고양이를 잡아 선섭에게 먹였다는 사실은 온 동네가 다 안다. 고양이가 통풍에 좋다고 믿은 구암댁은 날마다 고양이 죽을 끓여 집안 곳곳에 놓았다. 장거리 어물전에서 잔뜩 얻어온 생선 부사물을 냉동고에 잔뜩 얼려두고 날마다 끓였다. 그 덕에 온 동네 고양이가 구암댁 집이 있는 뒷등 언저리에 모여 살았다. 구암댁은 열흘에 한 번꼴로 떼죽나무 다리 물을 넣고 고양이 죽을 끓였다. 연하게 먹으면 기절하듯 잠들었다 깨어나지만 독하게 먹으면 사람도 잡을 수 있는 게 떼죽나무의 성분이라 했다. 떼죽나무로 죽을 끓인 날 욕심껏 먹은 고양이들이 구암댁한테 잡혀 선섭의 약이 되는 것이다. 장이가 선섭과 교접하게 된 계기도 구암댁한테 잡힌 고양이의 새끼 때문이었다.
산섭의 동굴에서 새끼 한 마리를 낳은 고양이가 구암댁의 죽을 먹고 넘어졌다. 그 새끼 고양이를 가여워한 선섭이 우유를 사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섰을 때 제정신을 놓고 살던 장이가 따라붙었다. 그때 둘이 우유를 사다 먹인 새끼 고양이 이름이 흰나비였다. 온몸의 털이 하얘서 그렇게 불렀다. 우유를 사다 데워 흰나비한테 먹였던 날 몸을 썩었다. 흰나비는 사흘 만에 숨을 거뒀으나 그 무렵에 보미가 장이한테 깃들었다. 스스로를 반개한 채 살던 장이가 차츰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게 그 즈음부터였다. 구암댁 집의 큰 방과 작은 방, 부엌까지 열어본 장이는 뒤란으로 와서 동굴 앞방 앞에 선다. 문고리 잡는 손이 덜덜 떨린다. 선섭에 거쳐인 동굴 앞방은 언덕바지에 있는 동굴 입구에다 판자를 세우고 깔아 만들어졌다. 한쪽에는 화로를 겸한 화덕이고 건너편에는 침대로 사용하는 평상이 놓였을 뿐이라 방이라 부르긴 애매했다. 탁자 겸 수납함으로 쓰이는 큰 괴짝이 놓인 가운데 공간은 동굴로 향한 통로다. 지름이 1m 남짓한 동굴 입구에는 문이 달려 있었다. 장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그 방까지였다. 선섭이 허락지 않으므로 동굴 안으로 한 번도 못 들어갔다. 엄니. 동굴 앞방에 문을 왈칵 열며 들어서려던 장이가 우뚝 선다. 유자 가공 공장에 가 있는 줄 알았던 구암댁이 떡하니 평상에 앉아 있지 않은가. 구암댁은 웬일로 먼지 부스러기 같던 백발을 곱게 빗고 치마 저고리에 두루마기까지 갖춰 입었다. 50여 년 전 시집오며 갖췄던 일습인 듯 고색 창연한 차림이다. 꼭꼭 싸매뒀다가 어쩌다 한 번씩이나 입는 옷이다. 한눈이 눈꺼풀로 덮여버린 외눈인지라 늘 한눈을 감고 있는 것 같은 주름진 얼굴이 지금은 말 같아. 엄니, 뭐 하세요? 애비는요? 장이의 비명 같은 물음에 구암댁이 자신의 무릎 안쪽에 길게 누운 괴짝 위에다 손을 얹는다. 얹은 손으로 괴짝을 두어 번 토닥이며 속삭이듯 중얼거린다. 애비, 이 안에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비 돌아온 다음부터 내가 오늘 같은 날을 대비해 약물을 우려고면서 여태 왔니라. 애비도 그걸 알고 있었지. 어저께 밤에 애비가 약물을 달라고 하더라. 주어뜩만 한 대접 다 마시고 옷 갈아입고 이 안에 들어가 잠들었다. 어저께 밤부터 오늘 내내 자다가 아까 숨이 완전히 멎었다. 애비 숨 그친 게 나도 세상 편타. 할 일 다 한 건 맹히 편해져서 애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애비 마신 약물에 곱절을 더 마셨은께 내 숨도 곧 그칠 것이다. 애비가 진작 짜둔 내 관은 헛간 시렁 위에 있다. 고맙고 미안타 애미야. 정직간 살강에 하얀 단지가 있는디 그 안에 돈 쪼깐 있니라. 얼마 안 되지만 우리 모자 화장할 값은 될 것이다. 우리 두 몸뚱이를 활활 태워서 벽가루 만들어다가 애비는 뒷개에 썰물 날 때 붓고 나는 금당이 건너 보이는 우남산 꼭대기에다 아무렇게나 뿌려다오. 장인은 구암댁이 속삭이듯 하는 말을 순차적으로 다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극악한 통증에 시달리던 아들이, 어쩌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꼈을 아들이 어머니한테 떼죽나무를 진하게 달인 약을 부탁했다.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더불어 고통당했던 어머니가 수긍하고 아들에게 약물을 건넸다. 금세 죽는 약물이 아니므로 어머니는 하루 내내 아들의 숨결이 그치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아들의 숨결이 그치자
어머니는 몸단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자신 몫으로 준비했던 약물을 마셨다. 그리고 아들은 동네 뒷바다에 뿌리고 당신은 동네 뒷산도 아닌 시별이 밖 우남산 꼭대기에 뿌려달라고 했다. 다 알아듣는다고 이해가 되는 건 아니다. 이해는커녕 어이가 없다. 어이없으니 농담 같고 농담 같다 여기니 웃음이 난다. 엄니도 참 애비랑 같이 가실 거라면서 어째 애비는 썰물대 붓고 엄니는 우남산 꼭대기에 뿌리라고 하셔요. 우남산은 우리 동네 산도 아닌데 그리 좋아하시는 아들이 가는 거라도 보시려면 구절산 꼭대기에 뿌리라고 하셔야죠. 구절산에 있으면 내가 우리 섭이를 따라가고 싶을 건께. 내가 우리 섭이를 안 따라가려고 그러제야. 짐덩이 같은 못난 애미가 아들 따라가면 미안한께. 우리 섭이 내가 안 낳고 다른 잘난 안하기 낳았으면 군수도 하고 대통령도 했을 것인디 무담시 내가 낳아갖고 아프게만 하고. 어미로서의 구함댁은 잘못한 게 전혀 없다. 죽을 힘을 다해 어미로 살았지 않은가. 평생을 그렇게 살고도 어미인 자신을 미안해한다. 장이도 두 아이의 어미다. 구함댁의 말을 수긍하기 싫어 도리질하며 나선다. 알았어요. 엄니 알았고요. 봄이 애비 어디 있어요? 오늘은 굴안에서 아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세요? 구함댁이 한눈 감긴 얼굴로 찡그리듯 웃더니 가시네도 참 한다. 갈기처럼 메마른 두 손을 마주대고 몇 번 비비다가 자신의 얼굴을 쓸어 올린다. 몇 차례 얼굴을 쓸어 올린 두 손으로 머리를 매만지더니 가만히 옆으로 눕는다. 모로 누워 팔베개를 하고는 속삭인다. 애비나 나나 119 불러서 병원 가도 소용없은께. 야단 피지 마라 애미야. 엄니 진짜 왜 이러세요? 제가 애비 돌보지 않는다고 섭섭해 이러세요? 애비가 애들한테 저한테도 얼굴 보이기 싫다고 곁에 오지 말라고 해서 그러잖아요. 일껏 말했더만 딴소리 한다 가시네. 하는 수 없제. 인자 나는 잘난다. 고맙고 고맙고 고맙다. 아가, 내가 저 세상 가서도 니 잘 살라고 기도할 건께. 복 많이 받으면서 애기들 키우고 오래오래 재미나게 살아라. 복 많이 받고 오래 살라는 말은 장이가 억지로 새겨들은 소리다. 구함댁의 말은 119 불러도 소용없다는 말쯤부터 거의 잦아든 참이다. 장이는 구함댁을 깨우는 대신 자신의 등 뒤에 붙어있는 괴짝을 본다. 길이는 2미터쯤이고 폭은 50cm나 될까. 높이는 40cm쯤이다. 수년간 보면서도 식탁이고 작업대이고 탁상이고 수납장이라고만 여겼지 관이 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다. 아버지가 돌아간 10살 때 입간이 끝난 관을 봤다.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는 입간식부터 참내했다. 그 두 관 사이에 본 관은 셀 수도 없이 많다. 금당에서 장례를 치를 때는 입가는 간을 발인 날 마당 광장까지 모시고 나와서 꽃상녀에 싣기 때문이다. 꽃상녀에 싣기 위해 관을 모시고 나오면서부터 온 마을 사람이 함께 치르는 장례가 시작되는 게 관례였다. 이전은 물론이고 현재도 그러하다. 외지 장례식장에서 온갖 절차를 다 치른 죽음도 마을에서 관으로 들어와서 꽃상녀를 얹고 마을을 한 바퀴 돈 후에 화장장으로 가거나 묘소로 갔다. 장인은 괴짝의 모서리를 잡는 동시에 덮개라 할 만한 판자에다 엄지손톱을 박아 들어 올린다. 정말 눈 감은 선섭이
하얀 모시옷을 입은 선섭이 누워있다. 관자놀이와 턱에 포도알같이 돋은 혹들은 모시 모자와 목수건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발목이며 발가락 등에 주렁주렁 매달린 혹은 큼지막한 모시 보선에 쌓여 보이지 않는다. 혹이 보이지 않는 감은 눈과 코와 입술만 드러난 선섭의 얼굴은 모시옷 빛깔처럼 맑았다. 서늘이 아름답다. 수위에 쌓여서야 제 모습을 되찾은 남편이 아름다워 장희의 눈이 시리다. 가슴이 먹먹히 아프다. 시리고 아프니 울음이 치밀기 시작한다. 구암댁은 장희가 동굴방에 도착한 지 2시간 정도 만에 숨을 거뒀다. 동국 씨가 부른 읍내 금당 한의원의 한의사 유정명 원장이 경찰 둘을 대동하고 도착한 지 1시간쯤 뒤였다. 유정명 원장의 조부는 개성 제29로서 평생을 살다 돌아간 인호 씨였다. 은연이 쓴 소설 매고 할매에 따르면 인호 씨는 열애당 마님의 유일한 숨은 정인이었다. 금당 한의원은 역시나 한의사였던 유 원장의 부친이 개원했고 개원한 유 원장과 동국 씨는 평생 형제지간처럼 지냈다. 부친 유 원장이 돌아간 뒤 한의원을 물려받은 아들 유정명 원장은 동국 씨를 숙부처럼 여겼다. 유정명 원장이 와서 관 속에 누운 유선석과 평상에 누운 구암댁 해숙 씨의 사망을 선고했다. 동네 곳곳에 걸린 스피커들이 모자의 동반 사망을 보고했다. 구암댁은 이미 마련되어 있던 관 안에 눕혀졌고 모자의 관은 안방으로 옮겨졌다. 마을 사람들이 상청을 만들고 집 앞 뒤등 광장에다 천막을 쳐서 상객소를 만들었다. 눈은 내리지 않았다. 3일장을 치르는 사이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인덕을 비롯한 운대학교 동창들 여럿이 문상을 왔다. 선섭이 병이 들어 오래 앓으면서 외양이 몹시 흉해졌으나 문상온 동창들은 선섭의 어리고 젊을 때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었다. 선섭의 잘난 모습만 기억하는 동창들 앞에서 장인은 울음을 삼키며 가만 미소를 짓곤 했다. 그러면서 아들의 괴물 같은 모습을 한사코 감추려 애썼던 구암댁의 마음을 이해했다. 아들을 앞세우면서 같이 떠나고자 한 그 맘도 짐작했다. 그 무자는 생에 미련 두지 않아도 될 만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며 살았던 것이다. 사흘째 되던 아침에 꽃상녀를 씌우고 발인했다. 4살배기 보미가 앙증맞은 소복을 입고 제 할머니와 아버지 영정의 절하고는 꽃상녀 주변과 마을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녔다. 널쩍한 수레에 실린 2기의 꽃상녀가 마을 안길을 좁게 한 바퀴 돌았다. 그 사이 장의차가 들어왔다. 꽃상녀를 벗긴 2간이 장의차에 실려 화장장으로 향했다. 색색의 종이꽃으로 만들어진 꽃상녀는 마을 광장 가운데서 대보름 달집처럼 타오르다 희부연 채로 주저앉았다. 화장장에 닿은 모자의 주검은 각기 한 단지씩의 뼈가루가 되어 나왔다. 구암댁이나 선섭은 자신들의 생애를 살 만큼 살다 떠났으므로 장인은 구암댁의 유언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구암댁과 선섭의 뼈가루가 담긴 2 단지를 선섭의 부친과 형들의 무덤이 있는 안소재 밭머리에다 묻었다. 건너편에 장흥과 보성 땅이 보이고 가운데는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바지였다. 구암댁의 단지는 남편 곁에, 선섭의 단지는 형들 아래에 묻고 나지막한 봉분을 만들고 걷어냈던 떼장을 다시 씌웠다. 아버지를 기억지 못할 봄과 샘에게 자신들의 근거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동국 씨가 성물 가게에 주문한 자그맣고 네모난 비석이 왔다.
장례 치른 지 이래 만이다. 어르신, 이 비석을 어디다 놓을까요? 비석을 가져온 두 남자가 동국 씨에게 물었다. 동국 씨는 장희를 쳐다보며 눈빛으로 묻는다. 묘소 왼쪽 가장자리에 서 있던 장희는 몇 걸음 비켜서며 방금 딛고 있던 자리를 가리킨다. 살짝 비탈진 자리를 반반하게 다듬은 두 남자가 비석을 놓는다. 이쪽 저쪽에서 바라보며 반듯하게 놓였는지 확인하고는 비석 양쪽에 무릎 꿇고 앉아 꾹꾹 눌러댄다. 한참을 눌러대다가 면장갑 낀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고는 일어나 말한다. 잘 모셔진 것 같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들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동국 씨가 수고했다고 인사하자 고개를 숙인 두 남자가 묘소 아래쪽 길에 주차돼 있던 트럭을 타고 떠난다. 동국 씨가 비석을 한 차례 쓰다듬고는 장희에게 말한다. 비석이 상석인 셈이니 상석에다 술 한 잔 올리고 절 두 자리 해라. 그럴게요, 아버니. 먼저 가셔요. 저는 여기 좀 더 있다가 걸어서 갈게요. 그러고 싶으면 그래라. 애들 기다리니 너무 오래 있지는 말고. 네, 아버니. 근데 오늘 눈 내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기 장흥 쪽에 내리고 있구나. 금세 이쪽으로 번져오겠다. 너는 애들 애민께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해라. 동국 씨가 차를 몰고 떠나는 걸 보고도 한참이나 눈이 내린다는 바다를 쳐다보던 장희는 비로소 일어난다. 무덤들 앞쪽에 놓아뒀던 석작을 비석 앞으로 가져다 연다. 한옥들이 청주 한 병과 잔 하나, 제기 몇 개와 전적 몇 점, 대구포 하나, 귤과 사과와 배 한 개씩이 들어있다. 성심씨가 챙겨준 약식 재래상이다. 성심씨가 석작을 들려주며 말했다. 돌아간 사람들이야 뭘 알겠냐만 네 맘을 다해 술 올리고 절해라. 절하면서 이승에 미련 두지 말고 잘 가시라고 빌어라. 니는 울고자 품은 실컷 울어불고 그러면서 장이 니도 그 사람들한테서 벗어나는 것이다. 알겠지야? 5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겸 상석 위에다 제기를 놓고 제기 위에다 재물을 올린다. 술을 따라 올리고 2번 절하고 난 뒤에 상석 옆에 앉는다. 비석 세로면에 유선섭의 처 유장희, 자녀 유봄, 유샘이라고 새겨져 있다. 선섭에게는 전처가 낳은 딸 2이 더 있었다. 장례 치르기 전에 아비의 죽음을 알려야 할 것 같아 그들의 연락처를 찾아보았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장인은 비석에 새겨진 선섭의 이름에 손가락을 대 이름자를 그려보면서 시비를 건다. 이제 안 아프고 편해? 묻고 나서 웃는다. 웃는데 볼에 눈물 같은 창기가 느껴져 고개를 드니 눈발이 날린다. 드디어 첫눈이 바다를 건너온 모양이다. 어설픈 도둑처럼 지나갈 첫눈이다. 첫눈 내린다, 선 써봐. 중얼거린 장인은 쌓아놓은 무릎에다 눈물 쏟아지는 얼굴을 묻는다. 고운 도깨비와 천년 여우가 손잡고. 금년 2장에 환갑 맞은 영준이 뽑혔다. 영준은 작년 초에 농협에서 정년퇴직했다. 퇴직하고 1년가량 마을 안팎을 어슬렁대며 뭘 하며 살까 궁리하던 중에 이장이 됐다. 되려고 애쓴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떠밀리듯 뽑히고 말았다. 영준이 이장되고 2달째다. 지난 6년 동안 민성의 목소리에 길들었던 마을 사람들은 영준의 텁텁하고 뒤가 무른 듯한 목소리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상태였다.
정월 열나흘 날 아침 마을 곳곳에 걸린 스피커에서 영준이 아니라 대문안집 고명딸 은연의 낭낭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안녕하세요. 개성제의 막내 유은연입니다. 저희 할머님 매구할매께서 마을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하시기에 제가 받아 적었고요. 그 말씀을 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을 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네 뒷산인 구절산에 산신당이 있고 당호가 괴현제입니다. 괴현제는 도깨비 괴, 고을련, 집, 제자를 써서 고운 도깨비의 집이라는 뜻임도 아실 겁니다. 할머님에 따르면 괴현제가 세워진 지 올해로 100년째라고 합니다. 괴현제에 쌓인 세월이 오래되어 몹시 낡은 데다 근자에는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을 돌보기가 어려운 탓에 추레해져 갑니다. 지난 1년간 할머님께서 여러 생각을 하신 끝에 결정하셨다는데요. 오늘 정오에 마지막 제를 올리고 괴현제를 닫겠다고 하십니다. 닫겠다는 말씀은 곧 철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산신도나 산신당 같은 성스러운 신물들을 철거할 때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태우는 게 가장 좋다고 하지요. 그러나 산불이 염려되는 바 괴현제를 낱낱이 뜯어내려 객가 마당에서 대보름달, 달집 태우듯 훨훨 태워달라 하셨습니다. 제 아버님 정상께서는 할머님의 말씀을 받들기로 하시고 읍내업체를 불러놓으신 상황입니다. 몇 시간 후 정오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철거를 시작하게 될 것이고요. 객가 마당에서 태우는 건 3시쯤 될성 싶습니다. 혹시 괴현제가 태워지는 게 서운하다 싶으신 분은 정오에 치르는 마지막 제에 참석하시어 향이라도 피우길 바라노라 할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괴현제에 오르고 싶으나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계시는 자리에서 괴현제 쪽으로 합장절이라도 하시길 바라시고요. 그리고 저희 할머님께서는 괴현제에서 신령님들께 마을분들의 안녕과 다복을 기원해 오셨던 그 마음으로 앞으로도 마을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연은 아나운서 같은 또랑또랑한 발음으로 똑같은 소리를 한 차례 더 했다. 마을 안에 있던 사람 누구든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반복이었다. 앰프 스위치를 끈 은연이 마이크를 놓고 일어선다. 눈이 밝았다. 고맙습니다, 영준 아저씨. 잘 썼습니다. 영준은 학렬로 따지면 은연의 아저씨 뻘이다. 족질 격인 은연에게 마이크를 내주고 나서 한숨을 내쉬고 있던 차다. 누구든 쓰겠다 하면 쓰는 게 동각 마이크이지만 은연이 스피커로 내보낸 내용에 놀랐다. 100년 동안이나 곱게 두시던 집을 하필이면 내가 이장 맡은 지 2달 만에 치우시겠다니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다. 느닷없이 어째서 이런 결정을 하셨다냐? 방금 2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찾는 사람 없고 홀로 낡고 추해져 가는데 돌볼 사람도 없어서라고요. 그러면 돌보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지. 대번에 철거하겠다고 하신다냐? 그러게요. 어쨌든 할머님 뜻은 정해지셨습니다. 아버지도 그러라고 하셨고요. 글지 말고 연희야. 내가 가서 말씀드리면 어떻겠냐. 이제부터 동네가 책임지고 돌보고 가꾸어 나가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길도 닦고 지붕도 고치겠다고.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저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여행 다닐 때면 우리 괴현제 때문에 여행지 근방 마을 당집이나 산신당 같은 데 찾아가 보곤 하거든요. 반쯤은 완전히 버려져 있고 반쯤은 마을에서 개보수해서 관광지로 내놓았대요. 버려진 곳은 슬프고 개보수된 곳들은 조악하거나 추접하더군요. 왜 그렇게 보일까 생각하다가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보수해 놓은 곳이 조악할 수는 있겠지.
근디 추접하기까지 해? 왜? 성스러운 신성, 신격의 신성. 어떻게 표현하든 신성이 없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신성 대신 눈요기만 찾기 때문이랄까요? 50여 킬로 저쪽 나로도에서 우주선이 발사되는 세상이다. 요즘 세상에 누가 마을 뒷산에 낡아빠진 산신당에다 신성을 부여하며 신선성을 찾으랴. 괴원제도 이제 그들 중 한 가지 모습으로 되어갈 거잖아요. 할머니는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찬성했어요. 도와주세요, 아저씨. 이미 결정해 버리셨다면서 뭘. 이따 괴원제로 와주시고 객관 마당으로도 와주셔야죠. 그야 당연히 할 것이다만 동민들이 뭐라고 나설지 그거부터 봐야 할 것 같다. 그러셔요. 저는 내려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제의를 올릴 거라서 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말을 마친 은연이 코트에 달린 모자를 덮었으면서 사무실을 나간다. 동각대문 밖에서 찻소리가 나다가 사라진다. 영주는 안절부절 사무실을 서성이다가 뒤늦게 난로를 켠다. 난로가 징 소리를 내며 달아오를 준비를 하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양사유사인 풍종시다. 무슨 소리를 듣게 될지 뻔해 낯이 찌푸려진다. 예, 아재, 영준입니다. 아이, 영준아, 방금 그것이 뭔 소리였냐? 괴연제가 어쩐다고? 분명히 들었으면서 이렇게 물어올 사람이 몇십 명일 것이다. 노인네들은 뻔히 듣고도 자신들이 이해하기 싫은 소리에는 기머거리 흉내를 내기 일쑤였다. 그런 귀에 대고 일일이 설명하고 이해시키자면 하루에가 모자랄 터이다. 이제부터 제가 그런 질문을 계속 받게 될 것 같은 게요. 아재, 동각으로 오시시오. 다른 분들도 궁금하시면 동각으로 오시라고 인자 제가 방송할란께요. 동각으로 오십시오. 전화가 툭 끊긴다. 따로 설명해주지 않는 게 괘씸하다는 표시다. 영주는 자연당으로 들어와 히터를 모조리 켜고 동각 본체로 옮겨와 세 방의 보일러를 다 가동시킨다. 사무실로 돌아와 앰프를 켜고는 마이크를 잡는다. 이장입니다. 좀 전에 매구 할매를 대신해 나온 개성제의 은연이 괴연제에 관해 동민 여러분께 말씀을 올렸는데요. 다 알아들으셨겠지만 그래도 모자란 분들, 은연이 한 말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궁금하시고 의논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 자연당으로 오셔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예 다 오십시오들.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말씀드릴란께요. 마이크를 끈다. 사실 이미 결정돼 버린 일에 영준이 할 말은 없다. 할 말은 없으되 명색이 이장이라 할 일은 많을 것이다. 지난 6년간 민성이 이장 노릇할 때 공것 같았다. 제 농사 다 짓고 온갖 기계로 온 동네 농사도 다 짓고 소까지 키우면서 거뜬히 해내는 이장 노릇이 쉬워 보였다. 정작 맡고 보니 상모슴이 따로 없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여기저기 불려다니기 일쑤였다. 이장 전화번호가 단축번호 1번으로 설정된 노인이 수두룩했다. 지난 새벽 5시에는 제 등 안쪽에 사는 여동 할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어야 이장아, 얼렁 잔 와봐라. 내 정지에서 수돗물이 탈구비 맹키 쏟아지면서 둥벙이 돼버렸다. 혼자 사는 100세 노인이 그러는데 가보지 않고 배기겠는가. 오토바이를 타고 넘어갔더니 부엌 수도꼭지에서 분수가 솟구치고 있었다. 고무 패킹이 다른 것 같았다. 물바다 속에서 수도관 밸브를 찾아 잠그고 물을 퍼내고 부엌 바닥을 닦아내느라 진땀을 흘렸다. 날 새자마자 철물점에 전화를 했더니 받지 않았다. 어째 받지 않는가 싶었더니 일요일이었다. 정월 사흘인 오늘은 2월 17일이고 일요일이다. 평일보다 마을 안에 사람이 많았다. 평소 양사에 모이는 노인들과
동각에서 어쩌다 모일까 말까 하는 덜 늙은 사내들이 오토바이 부릉거리며 와서 동각마당에다 줄지어 세워놓고 터덜터덜 들어온다. 충군시내에서는 생민과 유성을 아우른 3대가 왔다. 동국씨는 당연히 오지 않았고 민성도 안 왔다. 민성은 아마 개성제에 가 있을 것이다. 안노인 중에서는 새벽에 물난리를 친 여동댁이 제일 먼저 도착했다. 안노인들은 보행기를 밀고 들어오고 사바리를 모는 안악들은 그걸 부릉대며 왔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미적미적 들어온다. 올해 부인회장이 된 주선내를 비롯하여 평소 숙모당에서 점심을 해결하지 않는 젊은 축의 안악들도 서성서성 들어섰다. 새벽에 공장 간 안악들과 심히 편찮아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제외하고 모두 들어온 것 같다. 10시가 된 것을 보고 영준이 마이크를 잡는다. 오실 분은 다 오신 것 같은께 말씀드려 볼랍니다. 아까 은연이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부터 2시간 후인 정오에 괴연제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산신제라고 해야 할란가요? 이제 괴연제를 없앨라니까 그리들 아시라고. 산천에 있는 도깨비들한테 올리는 제사겠지요. 그 제사 뒤에 읍내에서 이미 오고 있을 일꾼들과 기계들이 괴연제를 철거할 거랍니다. 기와장 떼내서 한쪽에다 쌓아놓고 기둥들 뽑아서 트럭에 싣고 객가마당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태울 거라고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 이제부터 서로 말씀들을 하십시오. 여기저기서 막 아무렇게나 말하지 마시고 무선 마이크 몇 개 돌릴 테니까요. 한 분 하시고 나면 다른 분 말씀하시는 식으로 하십시오. 예, 지금부터요. 먼저 나온 말은 괴연제가 100년이나 됐다는 사실이다. 마을 사람 누구에게나 괴연제는 자신이 태어났을 때 혹은 시집 왔을 때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 괴연제가 매구 할매에 의해 지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모두에게 처음부터 전설 같았다. 그런 괴연제를 아무리 당신께서 지었다고 해도 당신 마음대로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게 옳은 처사인가? 한참 전부터 예고해 주셨어야 하지 않는가? 100년이면 이미 문화재급 아닌가? 보존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우리 마을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게 동각뿐이다. 개성제는 400년이 넘고도 문화재로 지정되는 걸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우리가 괴연제를 돌보지 못한 것도 어찌 보면 개성제가 문화재 지정받는 걸 거부해온 탓일 수 있다. 개성제는 영화까지 찍고도 관광객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담장을 한 겹 더 둘렀다. 침이 앓는 홍림당의 안위 때문이므로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개성제의 그런 처사로 인해 우리 동각이나 양사나 숙모당이나 괴연제가 마을 늙은이들과 함께 늙어가고 있는 것도 실상이다. 할매가 갑자기 이러시는 까닭이 뭔가? 이제라도 괴연제를 보살피라는 뜻을 돌려 말씀하시는 건가? 할매가 이제 와서 노망이 나신 건가? 아니면 마침내 할매가 북망산천으로 가시려는 건가? 온 동민이 몰려가서 괴연제를 그냥 두시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않나. 노인네께서는 아무 소리도 못 듣는 기머거리신데 때로 몰려가서 소리치면 뭐하나. 대표로 이장이 개성제로 가서 동민의 뜻을 전하는 게 맞지 않는가. 말이 영준에게 이르러 멈추면서 결론이 나고 만다. 이장이 내가 가서 매구할매한테 괴연제를 그냥 두시라고 청하라는 것이다. 명색이 이장이니 그래야 마땅하겠으나 영준은 참 난처하다. 영준이 맞이라 초산의 어머니가 출산할 때 난산이었던가 보았다. 매구할매가 찾아와서 쑥 꺼내주었다고 했다. 그렇게 듣기는 했지만 영준은 어렸을 때 매구할매가 좀 무서웠다. 매구가 천년 묵은 여우라는 뜻인 걸 알게 된 뒤부터였다.
천년 여우라니 분명히 여우 꼬리 10개를 당신 치마폭 안에다 감추고 계실 것 같았다. 나이 들어서는 어려웠고 더 나이 들고는 할매의 존재를 잊어버렸다. 한 동네 살면서도 할매한테 인사드린 게 20년은 된 성 싶다. 나 혼자서는 못 가겠는데 어이 생민이 나랑 같이 좀 갈라나? 영준의 청에 생민이 그 무슨 부당한 소리라는 듯이 두 손 들어 손사래를 쳐댄다. 부인회장 주선애한테 함께 가자 하니 마찬가지로 마다하며 마이크를 잡는다. 내가 23살에 시집와서 46년을 사는 동안 매구 할매한테 복주머니를 2개나 받았는데요. 할매한테 따로 만난 것 한번 해다 드린 적이 없어라. 승모당에서 뵌 게 다라. 무슨 염치로 얼굴 들고 뵈러 가겄소. 난 못 가겄은께 가시고 잡은 분들이 가세라. 근 20, 30년 사이에 괴연제를 한 번도 찾아가 보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였다. 50년 전쯤에나 괴연제에 들어가 촛불 켜고 기도해 본 사람도 있었다. 대개가 괴연제를 구절산 중턱에 박혀 눈에 띄지 않는 바위처럼이나 여겨왔다. 매구할매가 괴연제를 삶아 먹든 태워 먹든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더구나 마을 뒤편을 감싸고 있는 구절산이 통째로 개성제 소유였다. 그 안에 세워진 괴연제는 당연히 개성제에 속했다. 태워 먹든 볶아 먹든 삶아 먹든 주인 맘대로 할 노릇이었다. 북적북적 시끌시끌 와글와글 하는 사이에 1시간이 후딱 지났다. 결론은 없는데 밖에서 들들들 땅을 울리는 소리가 난다. 굴삭기 3바퀴가 구르는 소리다. 개성제에서 청한 용역회사가 이미 동네로 들어와 동각 앞을 지나 제등을 거쳐 뒷뜰을 통해 국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다른 장비며 인부들은 벌써 가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여기서 설렁설레하는 사이에 일은 시작돼 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개연제로 가실 분은 가시고 승무당으로 가실 분들, 양사로 가실 분들, 댁으로 가실 분들은 댁으로 가십시오. 영주는 차라리 잘 됐다 싶어 서둘러 자리를 끝내고 만다. 정오가 가까웠다. 남녀를 불문하고 구절산 중턱까지 올라갈 만한 사람들은 움직였다. 모두 매구할매를 뵌 지 몇 달, 몇 대씩 된 사람들이었다. 할매 얼굴이나 뵙자고 자그만 괴연제와 더 작은 헛간 주변에 모인 사람이 60여 명은 됐다. 개성제 새아들 태연과 상현과 교현도 와 있다. 그리고 김 감독을 비롯한 영화장이 넷이 카메라를 대고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 매구할매를 찍었던 그들이 괴연제를 철거할 거라는 소식을 듣고 기록하기 위해 달려온 것이었다. 문 열린 산신당 안에 2개의 촛불을 켜놓고 문 앞 괴연제 현판 아래에다 제상을 차리고 향을 피워놓는다. 그 아래 좁장한 마당에다 돗자리를 깔아놓고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앉는 여인, 제주로 나선 이는 매구할매가 아니라 증손 여인 은연이다. 흰 치마 저고리에 검정 겉옷을 걸친 은연이 오라비들을 제치고 매구할매를 대신하여 괴연제 산신들한테 마지막 제를 올리는데 흡사 무당이다. 똑같은 흰 치마 저고리에 겨자빛 외투를 입은 장이가 부제주로 제주인 은연을 보조하고 있다. 향을 피우고 술을 올리고 절을 하고 또 술을 올리고 절하기를 거듭한다. 장인은 지난 초겨울 제 서방 선석과 시어머니 구암댁과 쌍초상을 치렀다. 이후 몇 달간 장의 얼굴을 본 사람이 드물었는데 이곳에 나타났다. 감옥에서 나와 돌아온 뒤 미친년처럼 천치처럼 동네 안팎을 갈고 다니던 그 장이가 만나 싶게 의젓하고 어엿하다. 수없는 절과 술 올리기를 반복한 은연이 제문을 낭독하고는 그걸 말아 촛불을 당기더니 가만 태워 올린다. 소지하고 난 은연이 입을 연다.
어르신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평생 매구할매라고 불리셨던 제 증조모님의 한자는 진가 녹두셨습니다. 할머님은 무당이 아니셨지요. 사람을 보살피시는 감각이 아주 예민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르셨던 것 뿐입니다. 이 자리에 진녹두 할머님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난 사람이 저와 제 옆에 장희 언니뿐만은 아닐 겁니다. 할머님께서는 평생 수천 여인들의 출산을 돕고 수천 아기들의 앞날을 축소하셨지요.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일이라 여기셨던 그 일을 끝맺는다고 하시면서 이 괴원제를 태워달라 하신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 제가 서투르게나마 제를 올렸고요. 이제 철거를 시작할 건데요. 아쉬우신 분들께서는 나오셔서 술을 올리시거나 향을 피우십시오.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매구 할매의 뜻이기도 합니다. 덧붙여 드릴 말씀은 이 괴연제 자리가 언젠가 매구 할매의 묘소가 될 거라는 점입니다. 할머님 사후 유해를 화장하여 이곳으로 모신 뒤 할머님 모신 자리는 떼장만 덮어 비워두려 합니다. 그 떼장 위로 언젠가 나무들이 자라게 되겠지요. 100년이나 있던 게 대번에 사라지랴.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 위로 정말 사라지리라는 선언이 떨어졌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서서 향을 사르거나 절을 하며 괴연제의 작별을 구한다. 겨우겨우 올라왔던 안노인들 사이에서 곡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소설 매구 할매를 보면 안노인들 젊은 시절에 산길이 반들반들해지도록 괴연제를 오르내렸다. 시집살이 서방살이가 힘들 때, 친정 부모 형제가 그리울 때 서방과 자식들이 잘 되기를 빌기 위해서 올라왔다. 그저 잠시 홀로 있고 싶을 때나 혼자 울고 싶을 때도 올라왔다. 돗자리만한 방 안에 앉아 촛불 켜고 절 한번 올리거나 헛감 하룻바닥에 누워 잠시 쉬었다. 마당 떼장 사이에 돋은 풀을 뽑거나 마당 까녁의 바위 위에 올라앉아 멀리 운대뜰과 운대학교와 읍내로 나가는 길과 더 넓은 세상으로 통하는 길을 한참씩 건너다 보곤 했다. 무상한 세월이 지나는 동안 몸이 늙고 마음은 더 늙어 고운 도깨비를 잊고 고운 도깨비가 사는 집도 잊어먹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잊은 사이 고운 도깨비는 어디론가 가버린 것이고 천년 여우처럼 지혜롭고 다사로웠던 매구 할매는 빈집을 치우라 한 것이다. 인자 치우도록 하지요. 곡소리가 잦아든 뒤 민성이 그렇게 소리치곤 개성제의 삼형제한테 제상의 음식들을 나누어주고 술을 돌리며 음복들을 하시게 하라 했다. 몇 해간 이장 노릇을 해온 데다가 개성제 농사의 태반을 짓는 민성은 모든 일에 임의롭다. 제상이 비자 개성제 삼형제에게 제기를 챙기도록 시키는 것도 능숙하다. 영준도 제상 다리를 접어 멀찌감치 들이댄다. 그 사이 은영과 장희가 개연제 안 벽에 붙어있던 낡은 산신도를 떼어냈다. 두꺼운 강목천에 그려졌던 도깨비들 형상에 먼지가 끼고 빛발에 흐렸다. 떼어진 도깨비 그림을 은연과 장희가 맞잡아 돌돌 말았다. 사람들이 쉬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둘이 하는 양을 쳐다보고 있는데 아래쪽에서부터 소란스러운 소리가 올라온다. 굴삭기가 산길을 열어젖히며 온 산을 갈아엎을 듯이 요란하게 올라오는 참이다. 보자기만한 지붕에 방석만한 마루를 가진 조그만 집이라고 여겼는데 헛간 채까지 뜯고 보니 이런저런 목재가 5톤 트럭 한 대분이나 됐다. 매구 할매의 유택이 될 거라는 빈터 주변에다 줄지어 쌓은 기와장을 제외하고는 그랬다. 용역업체 인부들은 괴연제를 해제하여 객가마당에 부려주는 걸로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 남은 일은 마을 젊은이들 몫이다. 객가마당에서 주변 산까지 거리는 다 200m가 넘는다. 그래도 혹시 몰라 영주는 생민을 비롯한 젊은 놈들한테
동각등에 있는 소화기를 있는 대로 챙기게 했다. 그러고도 미심쩍어 119에다 객가에서 집시에 쓰인 목재를 태울 것이라고 예고해뒀다. 괴연제에서 나온 목재로 탑을 쌓으려다 보니 기둥 목재가 길었다. 민성과 생민이 전기톱으로 잘라 얼기설기 쌓아 올렸다. 목재탑 폭이 가로 세로 1.5m나 되고 높이가 4m쯤 된다. 은연이 건네준 괴연제 산신도를 사이에 끼워 넣었다. 탑처럼 쌓아올린 목재더미 옆에다 민성의 트럭을 대놓고 올라가 휘발유 한 말과 신호 한 말을 들이붓는다. 그 모든 과정을 영화장이들이 낱낱이 촬영하고 있다. 제주인 은연이 작가답게 멋들어지게 쓴 제문을 읽고 난 뒤 그 종이에 불을 붙여 목재탑 아래에 댔다. 불을 붙인 은연이 물러나며 다들 더 물러나시라 손짓했다. 다행히 바람은 거의 불지 않는다. 맨 아래에 붙은 불은 얼기설기한 목재들 사이를 훅훅 입바람 소리내듯 뛰어다닌다. 자그마한 불꽃들이 1분쯤 아니 30초쯤 뛰어다녔을까. 불길이 폭발하듯 확 치솟았다. 새빨갛고 새파란 불기둥이다. 하늘로 쏘아 올린 폭죽 같다. 용트림을 하며 솟구치는 용 같다. 용용 죽겠지. 약 올리며 달아나는 도깨비 같다. 노인네들은 뒤로 주저앉으며 울었다. 그보다 덜 늙은 이들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한다. 필리핀에서 온 민성땡네나 태국에서 온 유성어미 등 젊은 안악들은 놀라 소스라쳤다. 모두에게 이런 불기둥은 난생 처음이다. 좋기 30m는 될성 싶은 불기둥이 2, 3분쯤 만에 목재탑으로 내려앉아 활활 타기 시작한다. 화려하고 장엄한 불의 탑이다. 눈물과 갈증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술을 마셔댔다. 멀리 떨어져 쭈그려 앉아 마시고 불탑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듯 바싹 다가들어 마셨다. 울며 마시고 외면하며 마셨다. 꽹맥이라도 쳐야 하는 거 아니냐며 사라져버린 풍물놀이를 아쉬워하며 마셨다. 목재탑이 말끔히 타서 제로 내려앉기까지 1시간이 걸렸다. 그 다비식을 온 동네 사람이 지켜봤다. 아니, 온 동네 사람은 아니다. 매구 할매는 나오시지 못했다. 홍림당과 동국씨도 나오지 않았다. 태연 형제들에 따르면 매구 할매가 몸져 누워 계신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 누구도 할매가 어떠시냐고 묻지 못했다. 문안하러 찾아가지도 못할 것이다. 태연 형제들이 와 있지 않은가. 아침에 은연이 동각 마이크를 통해 말하기도 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라고. 그게 매구 할매의 작별 인사였음을, 괴연제를 태운 것도 그 때문임을 모두 아는 것이다.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매구 할매의 길고 길었던 생이 마침내 다치고 있음을. 금년에 5사람이 칠순을 맞았다. 한 달 뒤인 음력 2월 보름날 합동잔치를 할 것이다. 정월 대보름날인 오늘 팔순잔치를 치르는 사람은 안악 5명에 남정이 2명이다. 칠순이나 팔순이나 마을 합동잔치를 벌이기 시작한 이래 잔치하는 모습은 흡사하다. 어쩌다 어떤 집 자식한테 좋은 일이 생겨 한턱 크게 낼 때도 비슷하다. 취량한 마을 사람이 출세하거나 돈을 크게 벌었을 때, 그들의 자식이 고시를 통과하거나 출세했을 때 와서 잔치를 벌일 때도 마찬가지다. 외식업체를 불러들이게 된 후로는 아예 똑같아졌다. 외식업체 차량이 들어와 동각 앞에 멈춘다. 동각대문 안으로 차는 들어오지 못하므로 짐을 일일이 옮겨야 한다. 외식업체 직원 두엇이 드나들며 널은 자연당 안에다 네모난 스테인리스 통에 얌전히 들어있는 색깔 고운 음식을 줄줄이 차려놓는다. 그쯤 마을 안에 있던 사람이 거의 모이고 마을에서 주문한 술이며 음료수 등도 도착한다. 행사 내용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고
자식들이 보내온 케이크에 불을 붙여 불고 박수를 친다.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한쪽에서는 노래방 기계가 소리를 낸다. 해가 갈수록 사람이 줄고 술 마시는 사람은 더욱 줄어들지만 마시는 사람은 늘 마신다. 남정이든 안하기든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흥을 돋운다. 그들의 흥은 대개 해질녘까지 이어지기 마련이다. 오늘은 노래방이 도무지 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술로도 분위기가 뜨지 않는다. 안노인들은 승무당으로 일찌감치 몰려갔고 남쪽 노인들도 양사로 옮겨갔다. 영준도 노래 한 곡 하고 말았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노래하고 있는 자신이 미친놈 같았다. 그저께 객가마당에서 괴연제를 태워 없앤 여운이 남은 탓인지도 모른다. 개성제에서 일어나고 있을 그 어떤 일 때문일 수도 있다. 한 해에도 몇 차례씩 장례를 치른다. 두어 달 전에는 쌍초상도 치렀다. 그런 마당에 나이도 못 셀 만치 늙은 노인네가 돌아가시는 게 대수인가. 노인네가 돌아가시면 그 유해를 살라다 괴연제 자리에 묻고 떼장을 덮을 것이라 했다. 그 또한 예사로운 일이다. 모든 무덤에는 어떤 식으로든 떼장이 덮인다. 그럼에도 노인네의 돌아가심이 심상찮게 느껴지는 이유가 뭔가. 이장영주는 술잔을 앞에 놓고 자꾸 생각한다. 30년 전쯤만 해도 정월 대보름날 마을에서는 매구치기라 불렸던 사물놀이를 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지신밟기를 했고 우물마다 찾아다니며 꽹과리와 북과 징을 치며 올해의 풍년을 기원했다. 청년들은 누구나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매구치기라 부른 풍물놀이의 악기 다루는 법을 전수받았다. 대체에 나가 학교를 다니더라도 때가 되면 돌아와 배울 것을 배우고 익힐 것을 익혔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영주는 집에 올 때마다 아버지로부터 북치기를 배웠다. 대학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앉아치는 북이 아니라 북에다 광목을 끼워 목에 걸고 서서 춤추며 치는 선 북치기였다. 매구치기를 잘하라고 야단치는 사람이 없었다. 잘하지 않아도 됐다. 어울렁 더울렁 어울려 신명을 내면 됐다. 신명 나는 일이었다. 어느 해인가 고개를 들어보니 매구치기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도 자꾸 떠났다. 마을에 남은 사람들은 점차 늙은이가 되어갔다. 와중에 때 몰려 먹고 노는 일만 기승스러웠다. 굶는 사람이 없어진 즈음부터 오히려 오로지 먹고 노는 것만 신경 쓰게 됐다. 그렇게 더불어 먹고 놀던 사람이 병들고 혼자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요양원으로 가서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도 당연하게 여긴다. 근 20여 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죽은 노인이 거의 없다. 선석과 그 모친 구암댁은 특별한 경우였다. 고구마 잡숫다 돌아간 장희 어머니 별량댁도 특별했다.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개 갔다. 노인들은 죽을 때가 되면 병원으로 갔다. 병원에서 얼마간 지내다 죽은 뒤 장례식장을 거쳐 마을로 왔다가 묘지로 들어갔다. 그 과정을 당연히 여기게 됐다. 나는 남에게 폐 끼치지 않을 것이다. 남도 나한테 폐 끼치지 않아야 한다. 그거였다. 서로 멀쩡한 상태에서만 이웃으로 살자는 것. 멀쩡하지 않으면 사라져 달라는 것. 멀쩡하지 않는 꼴은 보기 싫다는 것. 나도 부실해지면 당신들 눈앞에서 사라져 줄 테니 걱정 말라. 자학하는 것. 한 시대가 완전히 저물고 있다는 것. 저문 시대와 도래할 시대 사이에 징검다리가 없다는 것. 일방으로 뚫린 고속도로만 있다는 것. 품속에 전화벨이 울린다. 민성이다. 어릴 때 민성과 가까이 지내지 않았고
학교 다닐 때는 거의 만나지도 못하고 살았다. 시골 농협에 취직하는 바람에 돌아와 살게 됐을 때 민성은 여전히 살고 있었지만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다. 퇴직하기 전까지 민성과 변변한 술자리 한번 가진 적이 없다. 요즘도 친한 것 같지는 않다. 그저 한 동네 사는 어릴 적 선후배로 서로 대한다. 영준이 이장을 맡으면서 전 이장인 민성에게 자문할 일이 많아 성가신 정도랄까. 왜? 성님, 어디요? 나야 자연당에서 군중 속의 고독을 즐기고 있지. 자넨 어디 있는데? 괴성제에 있소. 방금 할머니께서 소천하셨소. 부고를 하시오. 괴연제를 태우고 난 그저께 저녁부터 내내 기다리고 있던 기별임에도 왈칵 눈물이 난다. 억지스런 생각도 난다. 그 어른이 나한테 무슨 섭섭한 일이라도 계셨다냐?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저께는 괴연제를 태우시더니 오늘은 먼 길을 떠나신다는 거야. 하필이면 내가 이장 노릇할 때. 성님, 취하신 것 같은디 정신 차리고 부고를 하시오. 할머님 돌아가셨는데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소. 왜 안 돼? 모르는 상태로 좀 그러면 어떠냐? 장자는 자기 마누라 돌아갔을 때 꽹매기 두드리면서 춤췄다더라. 우린 장자 같은 도인이 아니지 않소. 한두 시간 뒤에는 어쨌든 온 마을에 알려질 건데 그 사이 춤추며 놀고 난 사람들은 어떻겠소? 어떨 건데? 참네, 부끄럽지 않겠소? 괴연제 태운 충격에서도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인데 할매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나중에 듣는다고 생각해보소. 그 사이에 자신이 난삽하게 놀았다고 치면 안 창피하겠냐고요. 내 말에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건너가서 부고 먼저 할게. 근데 민성아, 나 좀 취한 것 같다. 눈물이 나거든. 눈물이 날 수도 있지라. 눈물 나는 대로 가서 성님 할 일은 해요. 이장이잖소. 그리고 마을 밖으로는 부고하지 않고 댁에서 사흘장으로 치르실 거라니까. 술 그만 마셔요, 이장인께. 전화가 끊긴다. 연병할 놈의 이장 노릇. 암만 해도 괜히 시작했다. 고운 도깨비와 천연 여우가 손잡고 저 어딘가로 훨훨 날아가 버리는 시점에 쭉정이만 남은 동네의 이장 따위를 시작하다니. 아, 멍청한 놈 같으니. 한탄한 영주는 잔에 남은 소주를 마저 마시고 일어난다. 자연당을 나와 동각 아래채의 사무실로 들어선다. 방송기계의 전원을 살려놓고 술 마신 적 없는 듯 킁킁 목소리를 다듬는다. 마이크를 켜기 전에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는다. 성이 차지 않아 연습 삼아 말을 해본다. 이장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조금 전, 그러니까 5분 전쯤에 고운 도깨비하고 천연 여우가 손을 잡고요. 소천하셨답니다. 근께, 이건 부고입니다. 매구 할머님이, 계속 말을 해야 하는데 울음이 난다. 암만 해도 오늘 너무 마신 것 같다. 끝이 난 게 아니라 장편소설 대꽃이 피는 마을까지 100년 여기까지입니다. 긴 장편소설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가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낭독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매구 할머님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